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피리 부는 사나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실종신고가 얼마나 될까? 하루 평균 한도의 실종신고는 얼마나 될까? 하루 평균 한 시의 실종신고는 얼마나 될까? 하루 평균 한 동네의 실종신고는 얼마나 될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은 두어 달 전에 비교해 그 수는 엄청나다. 오늘만 해도 9건. 대부분 피해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다. 의아한 것은 실종된 아이들 중 단 한 명의 아이의 행방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왜, 의문만 가득할 뿐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다. 뉴스나 신문에서도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나라는 웃기지도 않은 제목으로 기사거리가 돌 뿐, 경찰도 순찰차를 늘려 자주 순찰을 도는 거 외엔 달리 방도가 없었다. 경찰서며 동네 파출소며 시민들로 인해 인산인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학교 끝나자마자 전화하고 아침부터 엄마의 폭풍 잔소리가 시작된다. 아, 좀 알았다고. 사라진 애들 다 어린애들이잖아. 걱정하지 마. 어떻게 알아? 피해자가 중학생이 될지 아님 너 같은 고등학생이 될지 모를 일이야.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깐 전화 꼭 해. 등교를 하자 거리의 풍경은 불과 2달 전과 매우 달랐다. 길가 옆 전봇대에는 다닥다닥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전단지만 가득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학교나 유치원까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길에서 홀로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보기 드문 광경이 되었다. 벌써 실종된 아이들만 40에서 50명이 된다고 하던데 경찰은 말만 대대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고 진행이 이렇게도 더디니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승현아. 오승현. 아, 깜짝이야. 주은지 놀랬잖아. 너야말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계속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요즘 실종된 애들. 맞다 맞다. 너 그거 들었어? 상현이 동생도 없어졌대. 진짜? 어쩌다가? 몰라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대. 그래서 지금 걔네 집 난리 났다던데.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뇌리에 꽂혔다. 야, 우리 늦장 부리면 지각이야. 뛰어 얼른. 지은이의 재촉에 열심히 학교로 달리고는 있지만 머릿속에선 연신 의문만 가득했다. 응, 엄마 이제 마쳤어. 나 바로 독서실 가려고. 아, 걱정 말래도 일찍 갈게. 괜찮아 괜찮아. 응, 알았어. 이제 끊어.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독서실로 향했다. 독서실이 살짝 외진 곳에 있고 겨울이라 이른 시간에도 날이 금방 어두워져 불안하긴 했지만 나는 아니겠지 설마란 생각이 우선이라 별로 개념치 않았다. 독서실이 보이고 추운 날씨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걸어서 어깨에 쥐가 날 것만 같았다. 독서실에 다다랐을 때쯤 무언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띄었다. 어떤 남자 뒤로 2명의 아이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로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가 이상했다. 남자 뒤로 일자로 서서히 눈이 풀린 채 흐느적 따라가는 모습이란 더구나 이렇게 추운데 잠옷바람인 아이도 있었다. 호기심이 이끌어나는 그 뒤를 밟기로 했다. 그들은 CCTV에 없는 유독 외진 골목으로 이동했고 나는 그런 그들을 주시한 채 도둑 고양이처럼 따라갔다. 앞불사 진동으로 해놓은 휴대폰이 울렸다. 놀란 마음에 허겁지겁 휴대폰 배터리를 떼고 그들의 동향을 주시했다. 어디 갔지? 순간 눈앞에서 사라진 그들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머리에 어떤 충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졌다. 아, 머리야, 여긴 어디지? 눈을 떴을 땐 그저 평범한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쓰러지기 전 생각에 나도 모르게 온몸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분명히 나는 납치를 당한 것이다. 무언가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으려 했지만 방에는 단지 침대 하나 액자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두벅두벅.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에 나도 모르게 구석진 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곧 있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인상 좋은 남자였다. 벌써 일어났니? 뒷머리를 극적거리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자 순간 긴장감이 풀릴 뻔했다. 여긴 어디죠? 아, 여긴 우리 집인데 뭐 있는 게 없는데. 아, 배고프지? 뭔가 먹을 것 좀 가져올게. 나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는 남자의 행동에 나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져 갔다.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에 피자 한 조각과 콜라를 들고 온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가져다 주었다. 미안 장 본 지 오래돼서 집에 먹을 게 없네. 그거라도 먹고 있어. 내가 곧 장 봐올게.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누가 보면 집에 놀러 온 조카인 줄 알겠네. 아 맞다 그래도 도망가면 안 되니까 문은 잠가 놓을게 괜찮지? 순간 나를 돌아보고 질문을 던지는 그에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았다. 그는 그런 나를 보곤 빙긋 웃으며 나갔고 곧 밖에서 자물쇠를 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뭐 한 건지 감금한다는데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꼴은 무슨 꼴인가. 그가 집에 돌아온 소리가 들렸지만 방을 열어주진 않았다. 옷 속을 뒤져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찾았지만 가져갔는지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허탈감과 앞으로 일어날 두려움으로 나는 구석자리를 찾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앉아 있었다. 여태 지나왔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랐을 땐 가슴 한편이 시리면서 눈물부터 흘렀다. 하지만 곧 나는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 고쳐 앉았다. 자물쇠 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저기 오므라이스 좋아하니? 그는 작은 탁자를 내 앞에 내려두었다. 탁자 위엔 오므라이스 2개와 새로 선 듯한 김치, 계란, 국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살짝 상기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뭘 바라는 거지? 지금 내가 이걸 먹길 원하나? 나는 탁자에 슬며시 다가가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무언가가 만족스러운지 다시금 빙긋 웃고는 자신 또한 숟가락을 들었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엄청 오랜만이라서 이거 영 쑥스럽네. 그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밥을 먹었다. 중간에 틈틈이 내가 밥 먹는 것을 확인하며 밥 위에 깍두기를 올려주곤 했다.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대략 일주일쯤 된 듯하다. 내 생활은 한정되어 있으며 반복적인 일상이다. 그가 아침을 차려주고 그 아침을 먹는다. 아침을 먹고 난 뒤 그는 내겐 새 옷과 속옷을 주고 욕실로 나를 데려다 준다. 나는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그는 거실에서 나를 보고 빙긋 웃는다. 그리곤 그는 빨래며 설거지며 집안 청소를 시작한다. 나는 그가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럼 그는 내게 책이며 mp3며 닌텐도 등을 손에 쥐어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면 또 그는 내게 점심 식사를 차려준다. 아침과는 달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준다. 며칠 전부터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당황했었지만 그가 액자에 담긴 그의 아내와 딸 이야기를 하며 오열할 땐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그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름 어떠한 문제 하나를 두고 토의를 갖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저녁 시간이 되면 그는 내게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주고 집을 나선다. 나는 그런 그를 잘 다녀오라고 마중을 나간다. 그리고 돌아올 그를 위해 설거지를 미리 해놓고 잠자리에 든다. 요즘 들어 나는 이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든다. 언제 올 거예요? 오늘도 늦어요. 이구 아가씨 추우니깐 빨리 들어가세요. 그가 정돈된 내 머리를 마구 헝클인다. 칫 알겠다고요 뭐 내가 무슨 앤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빙긋 웃음을 지어 보인다. 아 맞다 아저씨 일하러 가면 옷장 열어봐. 왜요? 지금 열어보면 안 돼요. 아저씨 쑥스러워서 그래 이따가 열어봐. 그럼 다녀올게. 넵 다녀오세요. 그가 나가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웬스레 기대감으로 심장이 두근두근거렸다. 옷장 문을 열자 곱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있었다. 선물 상자 안에는 내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와 새 옷과 새 신이 들어있었다. 신발은 신을 일이 없는데 바보. 괜히 투정 아닌 투정이 입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나는 새 옷과 새 신을 입어보는데 정신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하고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온갖 포즈를 잡아보기도 하고 혼자 까르르 웃기도 했다. 쾅쾅. 그때 엄청난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현아 문 좀 열어봐. 나는 전신 거울을 뒤로 하고 현관으로 뛰어가 빠르게 문을 열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듯 두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승현아 아저씨 말 잘 들어. 시간이 없어. 방에 들어가서 조용해지거나 누군가가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나오지 마. 왜요? 그냥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 나 바보 아니에요. 일이 잘못된 거죠. 경찰들한테 걸렸나요? 그는 나를 쳐다보고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경찰들이 대대적 수사를 시작했어. 지금쯤 위치도 알아냈을 거야. 그럼 도망가야죠. 왜 집으로 왔어요? 이 집엔 내 마지막 남은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 그는 더욱더 떨리는 눈으로 방 한편에 걸려있는 액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슬픈 마음이 나에게로 전해져 나 또한 심장이 아려왔다. 점차 밖에 소음이 가까이로 들려왔고 그는 다시금 내 머리를 헝클이며 방을 나가며 방문을 닫았다. 나는 방문 앞에 서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 곧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방문을 조금 열고 쳐다보았다. 내 눈에 비친 장면은 경찰들이 총으로 그를 조준하고 있었고 그는 점차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베란다까지 몰린 그에게 경찰들은 서서히 다가갔고 그는 방문 안이 정확히 말하면 나를 바라보고 빙긋 미소 지었다. 그의 몸이 뒤로 넘어가자 나는 방을 뛰쳐나갔고 거실에 있던 경찰들은 나를 잡아 그에게 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를 만류하고 하는 경찰들과 부딪히고자 하는 나의 몸싸움에 그가 사준 옷과 신발이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그가 원망스럽고 그가 불쌍하고 그가 보고 싶어 눈물만 흘러내렸다. 오승현 너 그놈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고 그러니? 그 새끼는 애들 납치하고 죽이는 살인마. 연쇄 살인마 새끼야. 그것도 어린애들만 골라서. 애들 어디다가 유기했는지 넌 알 거 아냐? 응?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갔는지 어디다 애들을 유기했는지 대답하라고. 미쳐버리겠구먼. 김 형사 내가 신문에 나 속 터져 화병 나겠다. 벌탈죄야. 거예요. 응? 승현아 뭐라고? 벌 받는 거예요. 벌? 누가 왜? 그들은 아저씨를 이용했고 아저씨에게 그에 대한 대가 대신 아저씨의 소중한 사람들을 뺏어갔어요. 그 멋이냐 그 아내랑 딸 말이야. 승현아 그건 오해야. 그들은 벌을 받아야만 해요. 환장하겠네 그래 그렇지 벌 받아야지. 그럼 애들은 무슨 죄야. 어디다가 유기했는지만 알려주면 이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그 후 나는 그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아이들을 납치했는지 어디에 유기했는지 경찰들에 말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감옥에 간다며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말이다. 그는 희대의 살인마라 불리며 온갖 욕을 먹었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아이들의 유기한 곳을 찾을 수 없자 미스터리 살인마 등 여러 이름들로 불렸다. 나는 그저 그가 내 머리를 다시 한번 헝클어주고 그의 빙긋 미소를 보았으면 한다. 두 번째 이야기, 가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새내기가 된 지도 어언 한 끼가 지나갈 무렵 나에겐 한 가지 병이 싹트고 있었다. 학창시절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공부에 매달리는 범생이 스타일이었던 나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남들은 다 겪었던 뒤늦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다. 옷에 신경 쓰느라 계절 학기까지 신청해야 할 위기였지만 지금의 내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법 등 패션 잡지부터 시작해 연예 기사까지 정복하며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 있었다. 그러던 내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머리칼이었다. 생머리라고 하기엔 웨이브가 심했고 곱슬이라고 하기엔 나름 부드러웠던 내 머릿결. 남들은 왁스가 가장 잘 먹혀서 스타일링하기가 쉽다고 부러워하기도 했던 반곱슬 머리였다. 처음 패션에 신경 쓸 무렵 미용실에 가서 매직 스트레이트 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찰랑이는 생머리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렇게 머릿결 문제는 해결이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머리가 자라 내 본연의 반곱슬 머리가 눈에 띄게 되는 걸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원장에 너무 자주 하면 머릿결이 상할 수 있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았고 그렇게 점점 내 머리는 푸석푸석하다 못해 지푸라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갔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조차 꽃단장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도 아마 이쯤부터였던 것 같다. 매일같이 수시로 고데기로 집에서조차 머리를 펴고 있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머릿결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좌절감에 빠졌고 좋아하던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수업을 빼먹고 집에서 운둔형 외톨이로 살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에게서 요즘 군바리들도 휴가 나와서 많이들 쓴다는 가발 이야기를 들었고 난 진작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무릎을 탁 치며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였다. 집 밖에 도저히 나갈 수 없던 참이라. 요즘 같은 세상엔 밖에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에 새삼 고마움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가발이라고만 찍어도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무수하게 나열되었고 이것저것 오랜 시간 살펴보던 중 유독 눈이 가는 상품이 있었다. 그렇게 원하는 긴 생머리의 가발이었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다. 임모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 난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했고 다음날 받아볼 수 있었다. 요즘 택배는 정말 장난 아니게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포장을 뜯자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찰랑찰랑 임기까지 저르르 흐르는 가발이 들어있었고 난 바로 화장대에 앉아 써보기로 했다. 처음 써보는 가발이었기에 완전히 착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자 너무나 예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가발로 인해 활력을 찾은 내 일상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에게 고백까지 받았으며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나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자 점점 나의 가발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가발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발을 벗은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내 곁은 떠날 것만 같았고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그는 내 머릿결을 유독 사랑했기에 차마 가발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난 가발을 벗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머리를 감을 때도 그냥 가발을 쓴 채로 감았고 그 짧은 수간도 남편에게 들킬까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건 일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날부터 그는 점차 야근이 많아졌는지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난 그가 내 비밀을 알아차렸고 그로 인해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난 모든 게 끝났다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발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마 이쯤부터였던 것 같다. 가발은 내가 몰랐던 많은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내 비밀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친구들 중 한 명인 수진이가 남편에게 입을 놀리는 바람에 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마음은 이 수진이에게 갔다는 것. 둘은 곧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난 그에게서 버려질 거라는 것. 가발이 알려준 덕분에 난 제2의 활력을 얻었고 하루하루가 마치 처음 가발을 쓰게 되었던 그때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려 행복해져만 갔다. 남편은 내게 이전처럼 잘해주었고 난 수진을 용서해 주었다. 덕분에 오늘은 큰맘 먹고 남편과 수진이를 위해 상다리가 휘어질 듯 많은 음식을 정성 들여 준비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낙지 전골이었는데 이놈의 낙지가 얼마나 싱싱한지 냄비 속에 넣었는데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요리들이 하나둘씩 제 멋을 뽐내고 있었고 난 메인 요리인 낙지 전골의 국물간을 보고 있었다. 맛있네. 약간 비릿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나름 먹을만 했고 난 그에게 칭찬 들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한껏 들떠 있었다. 적당히 자작한 국물에 웬만큼 다 익었겠다 싶었던 날. 식탁 중앙에 조심스럽게 전골을 올려놓았고 그때 마침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띵동띵동. 난 그가 왔음을 느끼고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어 젖혔으나 그곳엔 처음 보는 사내들이 서 있었다.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당신을 박진철 씨와 이수진 양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집에서 풍기는 비릿한 악취의 말을 잇다 말고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집 안에 들어와 악취의 근원을 확인한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옆에 있던 계급이 좀 낮아 보이는 사내 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속을 개어내기 시작했고 방 안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했고 인간의 내장으로 보이는 건더기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으며 식탁 위의 요리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별로 차려진 듯 냄비 속엔 뇌로 보이는 물컹하면서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찐득한 것이 2개가 들어 있었고 국물엔 눈알과 귀 손가락 등 끔찍한 살덩어리들과 장기들이 떠다녔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경찰을 바라보며 난 별일 아니라는 듯 현관문을 잠갔고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입을 열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괜찮으시면 좀 드시고 가세요. 순간 내 머릿결은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나부끼며 내 얼굴을 가렸고
내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걸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학교. 야자가 끝나고 거의 모든 학생이 돌아간 학교 안에는 어둠만이 가득 찼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저 매섭고 역겨운 눈빛들만은 똑똑히 느껴졌다. 그러나 그 눈빛들은 어둠을 가려져 내가 잘 보이지 않는지 첫 소리를 내며 교실에 불을 켰고 갑자기 환해진 주위의 눈을 찌푸리기도 잠시. 매서운 발길질이 눈가를 퍽하고 때린다. 늘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죽기보다 싫어. 요즘 살인사건으로 뒤숭숭하니 빨리 집에 가라는 선생님의 말을 착실히 수행할 생각으로 야자도 째고 바로 집에 갈 생각이었지만 재수없게도 저 자식들에게 이끌려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리는 말들 속에서 지옥 같단 야자를 마칠 수밖에 없었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지 꽤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었다. 역시나 나를 올려매는 저 자식들에 의해 가방은 왜 맸어? 그렇게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어쩌나 우린 오늘 너 여기다가 가둬 둘 생각인데. 오해 너무 심하다. 우리 마마보이 엄마 보고 싶어서 오줌 싸면 어떡하냐. 하나도 재미없는 농담들을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리액션까지 보태어 웃고 난리가 났다. 그렇게 사람 비꼬며 가지고 놀면 좋아. 이런 빌어먹을 상황에 아무것도 못한 채 그저 노려보는 게 전부인 내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해. 눈물이 흐르려는 걸 꼭 참는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자식들 앞에서는 안 운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이지만 한편이라도 지켜낼 권리 정도는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 어깨에 걸쳐진 내 가방을 강제로 빼서 바닥에 던지고는 씩 웃더니 무작위로 발길질을 퍼붓는다. 패는 놈이 두 놈, 책상에 걸터앉아 구경하는 놈이 한 놈. 나 혼자서 이겨내기는 무리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자식들에게 집도 못 간 채 이렇게 맞고 있어야 하지. 죽고 싶다. 아니 죽이고 싶다. 제발 누군가라도 좋으니 날 도와주면 영원이라도 팔겠어. 제발, 제발 간절한 소망을 신이 들어준 걸까?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아직 남아 계신 선생님이 있었나? 경비인가? 뭐든 간에 좋다. 이제 나는 살았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턱 하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제 길. 지금까지 맞은 것 중에 제일 아프다. 다행히 저 자식들은 아직 발소리를 못 들은 것 같다.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나 구경하며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한 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야, 누가 온다. 라고 외쳤다. 다급해진 놈들은 나보고 아무데나 숨어 있으나 하곤 가방을 메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한다. 그때 문이 벌컥 하고 열렸다. 왜 그래 진? 뭐야? 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책상 밑에 숨어 있어 쭈그려 있느라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가려는 순간 직감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신호가 번쩍 떠올랐고 숨죽여 있으니 갑자기 탈석하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가 쓰러졌다. 틈새로 보니까 저건 아까 나를 패던 김진호. 배 쪽에서 흐르는 것 같은 새빨간 피가 가득 번진다. 계속되는 푹푹 소리와 털썩하고 쓰러지는 소리. 비명소리. 죽은 거야? 다 죽어버린 건가? 방금 빌었던 내 소원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날 위해 신께서 서자를 보내주신 건가? 그럴 리 없잖아. 충격에 텅 빈 머릿속을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로 가득 채워졌다. 살인사건으로 뒤숭숭하니 빨리 집에 가라는. 그래, 저건 살인마다. 살인마가 이 교실 안에 있다. 온갖 소리들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오나 싶더니 책상이 엎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살인마의 발길질에 계속해서 엎어지는 책상, 의자. 그만해, 멈춰. 내 눈에 보이는 인간들은 다 죽였으니 빨리 나가.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 내 바람이 들린 걸까? 더 이상 책상을 넘어뜨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멈춰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안도의 숨을 내쉬려다 혹시나 살인마가 눈치를 챌까봐 숨도 못 쉰 채 동태만을 살핀다. 틈새 사이로 긴 다리가 보이고 계속해서 쓱 움직였다. 내가 있는 걸 알까? 그럴 리가 없다. 난 체구가 작은 편이며 제일 구석에 있는 책상에 숨었고 날 가려주는 의자와 책상들이 많으니 가까이 오거나 밑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모를 거다. 애초에 지금 이 시간 한 교실 안에 3명이나 있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니 어서 가버리라고. 아까만 해도 멀쩡히 살아서 나를 패던 김진우 놈이 죽어버린 눈을 하고 내 쪽을 보고 있다. 뭘 봐. 저리 꺼져버려.
애초에 내 놈이 불만 키지 않았어도 저 살인마가 여기 올 리가 없었잖아. 아니 그 전에 내 놈이 나를 붙잡지만 않았어도 나는 안락한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었을 텐데. 개자식, 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나를 보지 마. 이 갑갑한 공기와 쓱거리는 발소리. 진동하는 비냄새 정말이지 너무나도 무서워.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려 버릴 것만 같은데. 기적처럼 불이 꺼지고 벌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는 건가? 나간 거야?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니 숨도 막히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 더 이상은 물이라 나가고 싶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나를 붙잡는다. 살인마가 아직 나가지 않고 슬금슬금 기어 나올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생각은 가능성이 충분해 나를 계속해서 멈춰서게 만든다. 하지만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지? 더군다나 새 구의 시체들과 함께. 그것은 엄청난 공포다. 살인마는 갔을 거야. 그래 반드시 갔을 거야. 그렇게 나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밑을 나온다. 새까만 어둠 속과 고요한 정적 속에 기익하는 소리는 너무나도 크게 들려. 멈칫했다가 다시 나오니 보이는 건 암흑뿐이다. 멀쩡히 서서 나를 보는 사람의 형체 따윈 느껴지지 않는다. 갔나? 그래. 갔다고 했잖아. 이제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야 한다. 아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어쩌지? 살인마가 학교 밖에 있는지, 어쩌면 교실 문 바로 앞에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무섭다. 무서워.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서는데 순간 발에 밟히는 이상한 감촉에 의악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늘 나를 괴롭히던, 그렇게 죽기를 바랐던 놈들 중 하나였고 어둠 속에서 그 녀석을 한참 노려본다. 이게 나를 괴롭힌 대가야.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군. 꼴 좋다고 살인마가 아직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만 아니었어도 이미 죽어버린 놈들에게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는 바보짓을 했을 것이다. 문 앞에 서서 이 문을 열까 말까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열고 만다. 최대한 천천히 열지만 끼익 하는 소리는 어김없이 들리고 나를 올가맨다. 끼익, 끼익 이 소리를 살인마가 들으면 어쩌지? 갔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만, 이런 생각만 계속하다 보면 난 절대 이 학교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딱 감고 문을 확 열자 또다시 짙은 어둠이 나를 덮친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걷는다. 곧 계단이 가까워진다. 계단을 미친 듯이 빠르게 내려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자. 그렇게 생각하며 가는데 소리가 들린다. 뚜벅, 뚜벅. 살인마가 올라오고 있다. 어째서지? 내가 걷는 소리가 들린 걸까? 어떡하지? 공허한 복도에 숨을 곳은 없다. 교실은 많지만 꽤나 거리가 있고 뛰어가야만 할 텐데. 그럼 분명히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러는 와중에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이대로 나는 죽는 건가? 빌어먹을. 빌어먹을.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 거야.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개자식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그리 큰 잘못이었나?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눈물도 줄줄 흐를 것만 같다. 침착하자. 이 새까만 어둠이 나를 가려줄 거야. 새까만 어둠 속 또렷이 빛나는 눈빛 칼날이 바로 아래에 있다. 2층 계단 끝에 서 있는 녀석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위에 쭈그려 있는 나. 살인마가 3층으로 올라오려 하거나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뒤를 돌아보면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은빛 칼날로 아까 그 자식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안도질하겠지. 제발 그냥 내려가라. 새까만 복도를 한참이나 쳐다보며 있던 살인마는 곧 몸을 돌리더니 2층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안도하려는 것도 잠시 스카더니 고개를 돌렸다. 보고 있다. 내가 있는 쪽을 나를 본 건가? 아닐 거야. 나는 쭈그려 앉아 있고 저 녀석은 서서 이쪽을 보고 있으니 보이는 건 어둠 속의 벽이 다일 것이다. 제발, 제발 온몸을 조이는 정적이 곧 살인마의 발소리로 끝이 났다. 멀어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제 저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면 기다렸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아니 혹시 살인마가 가지 않았다면 엄마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경찰에게, 그래 경찰에게 전화. 경쾌한 벨소리, 순식간에 어둠을 비추는 새하얀 불빛. 핸드폰이 띄워진 검은 글씨는 엄마. 젠장, 핸드폰을 꺼두는 걸 잊었다.
서둘러 전화를 끄자 곧 소리와 불빛은 끊겼지만 내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공포에 몸이 굳어 있는데 소름 끼치게 낯선 감촉이 어깨에서 느껴진다. 칼. 아니다. 손살인마의 손. 뒤를 돌아보자 살인마의 얼굴이 똑똑히 보인다. 가치처럼 솟은 머리카락의 남자 나를 노려보던 눈매가 휜다. 웃는 얼굴로 무언가를 내게 건넨다. 이건 내 가방. 살인마가 비죽 웃는다. 내 가방 맞지? 한참 찾았잖아. 네 번째 이야기, 신길역 괴담. 얼마 전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본 날이다. 친구 커플과 함께 엄청난 인파 속에서 불꽃 축제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다행히 지하철은 여의도 불꽃 축제로 인해 운행 시간이 연장되어 무난히 탈 수 있었다. 끼어서 타겟이란 예상과 달리 축제가 끝나기 전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다행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물론 앉을 자리 없이 서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문 옆에 기대서 갈 수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불꽃 축제 때 찍은 사진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다 보니 지하철 안내방송은 신길역을 알리고 있었다. 신길역에서 아까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고 내리는 사람보다 타는 사람이 많아 이전보다 훨씬 북적거리게 되었다. 살짝 비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친구 커플과 자리를 고쳐 서다. 우연히 전철과 전철을 연결해주는 통로를 보게 되었다. 투명물의 자동문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안에 사람이 서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불꽃놀이 축제를 구경 왔나? 워낙에 요즘 축제며 행사며 개성있고 혹은 남들에게 튀려고 작정한 것 마냥 특이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호기심이 들어 친구 커플에게도 알려주었다. 그렇게 우리 세 명은 그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 여자는 유리문 사이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신길역에서 사람들이 워낙에 타서 그런지 전철문이 두어 번 더 열리고 닫힘과 동시에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올 쯤이었다. 가만히 서 있던 여자는 유리문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다. 뭐야 저거 미친년 아냐? 몰라 왜 저래? 문 여는 법을 모르는 거 아냐? 비웃음 반 호기심 반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는데 그 여자의 머리를 찍는 속도가 서서히 빨라졌다. 저러다가 머리가 깨질지도 모르겠다란 생각이 들 만큼 심하게. 우리 셋은 언제 웃었냐는 듯 침묵했고 눈은 그 여자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반대 칸에 있던 사람이 이 칸으로 넘어올 심산인지 자동문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렸다. 그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비집고 넘어왔고 그 여자는 온데간데도 없이 말 그대로 사라졌다. 지하철을 내릴 때까지 우리 셋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역에서 조금 벗어났어야 입을 뗄 수 있었다. 야 봤지? 봤어 시발 뭐야 그거 귀신 아냐?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나 무서워 그만해. 친구의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워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헤어지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나는 문득 깨달을 수 있었다. 문 사이에 그 여자가 분명히 서 있었는데 우린 어떻게 반대편 사람이 문을 여는 걸 볼 수 있었을까? 5번째 이야기. 우렁각시. 이상하다. 언제부턴가 조금씩 집안의 물건들이 움직인다. 이불보가 개어져 있는가 하면 청소한 지 한참이 된 것 같은데 바닥이 깨끗하다. 쓰레기통을 비운 기억이 없는데 쓰레기통 또한 비워져 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없는 통에 처음엔 눈치챌 수 없었다. 지금은 눈치라고 할 것도 없다. 퇴근 후 돌아오면 식탁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도망간 마누라가 돌아오기라도 한 것인가 그렇다면 모습을 안 보일 리가 없다. 집을 구석구석 살펴도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집에 CCTV라도 달아야 하는 걸까? 머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행동이 되지 않는다. 차려져 있는 밥상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것과 맛이 같아서 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혼자 남은 아들을 걱정해 챙겨주신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대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알람 소리에 잠을 깬다. 항상 출근할 때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지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한숨부터 나온다. 오늘도 어김없이 식탁엔 아침밥이 차려져 있다. 이제 익숙하다.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자리에 앉았다. 밀린 업무에 머리를 박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허리가 아프고 졸리다. 커피라도 마실 심산으로 자리에 일어서는데 부장이 나를 부른다. 이두영 씨 어머니 장례 끝난 지도 오래됐잖아.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럴 거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 나가. 부장님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오허 이 사람 보게. 업무 시간에 장시간으로 자리 비우는 걸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더구나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긴 말없이 한 번 더 말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네. 명심하고 나가보게.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부장실에서 나왔다. 내가 언제 자리를 비운다고?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 속엔 멍하니 밥을 차리고 있는 내가 있었다. 6번째 이야기. 거울. 거울 속의 나에게 이질감을 느낀 건 정확히 3일 전부터였다.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던 나에게 있어 이런 느낌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씻기만 하면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 느낌을 따라 시선을 돌리다 보면 어느새 내 시선은 거울로 했고 거울 속의 나와 지금의 나는 눈이 마주쳤다. 아, 내가 거울 속에서 씻고 있는 나의 눈을 바라보면 눈이 마주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대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샤워기를 붙잡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공포였다. 나는 거울 속의 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건 분명 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 나는 지금 샤워기를 잡은 손을 놓치고 말았다. 지난 3일과 같이 나는 샤워를 하며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고 녀석 또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머리를 감기 위해 샤워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를 머리로 향하려는 그 순간이었다. 물줄기가 머리를 타고 흘러 내 시야를 완전히 가리려던 그 순간 거울 속에 그것의 표정이 변했다. 머리에서 흐르는 물줄기처럼 그것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다. 물줄기가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 내 두 눈을 완전히 가렸던 그 짧은 찰나에 나는 내 시야를 깔아주는 물줄기가 고맙게도 느껴졌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앞을 보지 않고 있는 지금 그것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다. 재빨리 샤워기를 치우고 물을 털어냈다. 눈에 물이 들어갔는지 조금은 따가웠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눈을 부릅뜨며 거울 속에 그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내가 본 건 충격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지금 나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눈물을 흘린 것 자체가 나와 다른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 3일 동안도 이런 일은 없었다. 녀석은 글씨가 적혀있는 달력을 들고 있었다. 그 달력은 내 방의 문에 걸려있는 하얀색의 달력이었고 달력의 뒷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하얀색 페이지에 녀석이 쓴 것처럼 보이는 검은색의 글씨가 보였다. 검은색의 글씨를 머릿속으로 인식한 순간 약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 글씨가 빨간색이었거나 했다면 나는 금방이라도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조심스럽게 그 글씨를 읽어나갔다. 아니 읽을 것도 없었다. 적혀있는 글자는 단 3글자. 도망가였다. 내용 자체도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녀석의 글씨체였다. 디귿자를 밑에서부터 한 번에 올려 쓰고 아자를 영어 R을 쓸 때와 똑같이 쓰는 내 글씨체와 완전히 똑같았다. 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정말 나였단 말인가. 머리를 부여잡고 그것이 아니 거울 속에 내가 들고 있던 달력을 바라보고 있던 내 눈에 이상한 게 비쳤다. 이번엔 녀석과 녀석이 들고 있던 것들이 아니었다. 바로 거울 속 녀석의 뒤에 비친 또 다른 그것. 우리 집의 거울에는 집의 현관이 바로 보인다. 세면대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의 오른쪽에는 화장실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현관문이 비추는데 지금 녀석의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현관문의 문이 열린 것이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거울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울 속에 우리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남자의 왼손에는 회를 뜰 때나 필요할 법한 회칼이 들려 있었다. 아니, 실제로는 오른손이겠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지금 저게 거울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엄청난 공포가 내 온몸을 휘감았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재빠르게 화장실 밖으로 머리를 내밀곤 우리 집의 현관을 바라보았다. 안도의 한숨을 작게 내쉬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의 상황이 궁금해졌다. 고개를 돌리자 거울 속에 그것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녀석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그리곤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달력을 들며 손가락으로 자신이 쓴 글씨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뒤에 서 있는 남자는 조금씩 녀석과 가까워졌다. 입맛을 다시며 다가오는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자 나 또한 소름이 돋는 듯 했다. 그 와중에도 녀석은 계속 달력을 들고 나에게 강조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멍청이야. 지금 도망가야 할 건 너라고. 내가 크게 소리쳤지만 녀석에게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제 녀석과 남자의 거리가 얼마 나질 않았다. 몇 걸음만 더 걷는다면 남자는 화장실에 들어올 것만 같았다. 마치 비디오가 재생, 일시 정지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그 모습이 더욱 소름 끼쳤다. 지금까지는 녀석이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녀석은 아마 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재빨리 화장실에 뛰쳐나왔고 내 방으로 향했다. 책상 서랍을 몇 번 뒤져서 나온 검은색의 유성뮤직을 들고 재빨리 쓸만한 종이를 찾았다.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마땅한 종이가 보이지 않아 방문에 걸려있는 달력을 뜯어내어 화장실로 뛰어오며 글씨를 적었다.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온 나는 거울을 향해 내가 들고 있는 달력을 꺼내 들었다. 내 달력에 적혀있는 글자는 다름 아닌 도망가였다. 내가 쓴 달력을 바라본 녀석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손에 들려있던 달력을 놓쳤다. 자신 앞에 놓여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등 뒤를 봤기 때문인가. 도망치기엔 너무 늦을 만큼 남자는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내가 뒤 돌아보는 그 순간 남자는 손에 들려있는 커다란 회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거울 속에 내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그대로 목격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거울이라는 경계만 없었다면 불과 몇 걸음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다. 순간 새하얗던 머릿속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나는 연신 토악질을 해댈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이 쓰라렸다. 거울 속에 자신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이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람도 이런 기분을 겪었을까?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지만 떨쳐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잡생각들을 떨쳐내지 않으려던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라져버렸다. 고개를 숙이고 토악질을 해대던 내 그림자만이 어둡게 비추던 땅이 나 외에 또 다른 그림자를 비췄기 때문이다. 심장이 멈춰버릴 듯한 공포에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그 녀석이 서 있었다. 거울 속에 나를 무참히 살해하던 그 남자. 남자는 고개를 치켜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보곤 씩 웃더니 자신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회칼을 위로 높이 들어 올렸다. 불과 몇 초 만에 나에게 떨어질 저 회칼을 바라본 나는 역시 오른손에 들고 있었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칼의 시퍼런 날이 두 눈에 다가와서 내 시야를 가리려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눈알을 굴려 주변을 훑었다. 그러자 내가 들고 있던 달력에 쓰여있는 도망가라는 글자를 바라보았다. 아래로부터 위로 한 번에 써져 있는 디귿 영어 R을 쓰는 것처럼 써져 있는 R을 보곤 깨달았다. 거울 속에 나는 바로 나였다. 그것도 현재 자신과 똑같은 달력에 똑같은 글씨체로 쓰인 도망가라는 글자를 들고 있는 나를 바라본 녀석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날카로운 무언가가 내 머리통을 짚고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왔다.